자, 안녕하세요. 이영문입니다. 자, 오늘은 16차시 이제 과학혁명이 완성되는 가는 과정, 그 중에 이제 마무리 부분인 고전역학혁명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앞에서 천문학혁명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 사실 거기에서 나온 과학자들이 또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만큼 그 과학자들이 대단한 일들을 한 거고, 어쨌든 이 고전역학혁명을 통해서 진짜 과학혁명이 이제 그 과학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위대한 여정이 거의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의 시작인 그 갈릴레이부터 같이 살펴보면서 이 정말 재밌는 고전역학혁명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옆에 이제 그 뭐 떨어뜨리는 게 딱 보이는데 아마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자, 진짜 보이는데, 자, 갈릴레이가 이제 피사의 사탑에서 두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떨어뜨린 걸 시연하는 그 모습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 구경하러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여기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실제 그 피사의 사탑 그 기울어진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실험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안 존재했는지 이따 얘기를 한번 해보겠지만, 어쨌든 자, 이런 실험 자체를 생각하게 된 그런 그 사고의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 사고의 시작은 바로 갈릴레이의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과학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그 과학적 세계관. 자, 거기서는 사실 그 동시에 물체가 떨어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 물, 불, 공기, 흙, 이 네 가지 원소, 즉 4원소 수소를 주장했잖아요. 그 4원소는, 자, 4원소 중에서 공기와 불은 이제 위쪽에, 그 다음에 그 물과 흙은 아래쪽에, 왜냐면 무거운 것이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위치해 있다. 뭐 흙, 물, 불, 공기 막 이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그 4원소가 배치가 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흙이나 물처럼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좀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그랬었는데, 자, 갈릴레이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서부터 자신의 그 상상 속으로 사고를 시작합니다. 자, 뭐냐면 요거예요. 자, 지금 이쪽에 왼쪽에 보면 A라는 무거운 물체와 B라는 무거운 물체가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A와 B가. 자, 여기서 무게를 비교하면 A가 B보다 무거울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속도 또한 A가 B보다 빠를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들을 어떻게 해보냐면 묶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끈으로 묶었죠.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한 대로 묶었어요. 자, 이렇게 묶으면 당연히 속도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자, A 플러스 B는 당연히 뭐보다 크니까 A 플러스 B는 A보다 무거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당연히 V A 플러스 B, A와 B의 합쳐서 나오는 A 플러스 B의 속도가 당연히 VA보다 크고 당연히 VB보다 커야 되는데, 자, 이렇게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따른 거예요. 무거우면 더 빨리 떨어진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A와 B를 각각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는 A와 B를 하나로 묶었을 텐데, A와 B를 묶긴 했지만 얘네들은 어쨌든 다른 물체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A는 빨리 떨어지려고 해요. A는 VA 막 빨리 떨어지려고 해. 그런데 B와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는 느린 속도로 떨어지게 돼요. 자, 그 얘기는 A가 빨리 떨어지려는 거를 천천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B가 잡고선 야, 좀 천천히 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그렇게 돼요. A는 더 빨리 떨어지고 B는 느리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둘을 묶어놓은 다음에 B가 야, 천천히 가고 당연히 잡겠죠. 묶여져 있으면. 그래서 실제로 이 물체를 개별적으로 딱딱 나눠서 봤을 때는 A 플러스 B가 A보다는 느리고 B보다는 빠른 요 형태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A와 B를 한 물체로 본다면, 당연히 A보다 빨라야 되는데, 각각 나눠 생각을 해보니까, 둘이 같은 속도가 아니다? 둘이 이 속도가 그 한 물체 생각했던 것보다 느리게 떨어진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서 출발한 두 가지 방법이 서로 다른 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즉,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C란 A와 B의 합과 같은 무게의 이 C를 비교를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원래는. 근데 지금 보면 속도가 개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된다? 이런 사고의 흐름으로만 갈릴레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대로만 사고의 실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다? 말이 안 된다, 모순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자, 이러한 그 과학적 탐구 방법,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귀류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그 사고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서, 그 이론을 그대로 따라가서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추론해내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이론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죠. 이걸 우리가 귀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귀류법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를 깨부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적었죠. 아리스토텔레스 머리로 들이받기. 이게 머리로 들이받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나온 생각으로 들이받아 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낸 거죠. 자, 그래서 이 결과, 자,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는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당당하게.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정말 좀 안타까운 건, 피사사탑 실험은, 실제로는 보통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 어떤 기록적 문헌에서도 이 얘기는 안 나오고 딱 하나가 나와요. 갈릴레이의 전기에 나오는데, 그 갈릴레이 전기는 이제 비비안이라는 그 갈릴레이의 제자가 썼어요. 갈릴레이 제자가 쓴 전기만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들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그 조금 뻥이 섞였다. 왜냐, 실제로 이제 피사의 사탑에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갈릴레이는 실험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실험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뻔히 살짝 차이가 나게 떨어질 걸 아는 실험을 했을 리가 없죠. 왜냐면 자기 연구실을 해봤을 때 살짝 차이는 날 거예요. 왜냐? 뭐 때문에? 공기 때문에, 공기 저항 때문에. 공기 저항 때문에 실제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다 공표되어 있는 장소에 올라가서 했다? 말이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자, 그렇게, 어쨌든 갈릴레이가 실제 실험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실험은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이제, 다른 과학자, 무슨, 포병 장교였다고 해요. 그 포병 장교가 한 2층 되는 이제 건물에 올라가서 한번 실험을 했던 적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은 포탄 관련해가지고 포탄의 궤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갈릴레이가 직접 실험을 이 외부 장소에서 한 적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정론입니다. 그렇다고요. 피탑의 사탑에 올라가진 않았다. 근데 이제 이 피사의 사탑 같은 경우는 되게 좋죠. 왜냐면 피사라는 게 근데 왜 하필 피사의 사탑을 얘기를 했냐면, 실제 피사가 갈릴레이의 고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레이가 있었던 그 장소에 이제 높은 탑이니까 피사의 탑을 했고, 그리고 피사의 탑은 그 이상한 기울기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인증사진 많이 찍으러 가죠. 그리고 이제 갈릴레이로도 되게 유명해서 지금 되게 관광업으로 잘 먹고 잘 살죠. 여기 피사 가면 실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갈릴레이 실험은 이제 나중에 증명이 됩니다. 보일이 실제 진공 상태를 최대한 만들었고, 그래서 그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실제 떨어지는 그 낙하 실험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도. 자, 뭐냐면,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실제 나사에서 진행한 실험입니다. 나사에 있는 그 우주인 연습 공간,
거기 이제 진공 상태가 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주에서의 실험을 이제 대충 우주에서 진공 상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아주 큰 거대한 관이에요. 그래서 그 관을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들고 거기서 실제 낙하 실험을 해보는 그런 실험을 할 건데요. 요거는 그 실제 브라이언 콕스라고 되게 유명한 과학자가 만든 다큐멘터리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This is NASA's Space Power Facility near Cleveland, Ohio, and it is the world's biggest vacuum chamber. It's used to test spacecraft in the conditions of outer space, and it does that by pumping out the 30 tons of air in this chamber until there are about 2 grams left. And it's kind of got an eccentric construction, which is part of its history. It was built in the 1960s as a nuclear test facility to test nuclear propulsion systems, and that meant that they built it out of aluminium to make the radiation easier to deal with. Aluminium is not the best thing, the strongest material to build a vacuum chamber out of. So they built an outer concrete skin, which is part radiation shielding and part an external pressure vessel. So this thing can take the force that's present on the outside when it's pumped out to the conditions of outer space. Galileo's experiment was simple. He took a heavy object and a light one and dropped them at the same time to see which fell fastest. Now in this case, the feathers fell to the ground at a slower rate than the bowling ball because of air resistance. So, in order to see the true nature of gravity, we have to remove the air. It takes 3 hours to pump out the 800,000 cubic feet of air from the chamber. Okay, we dropped 2 millitorr in the last 30 minutes. But once it's complete, there's a near perfect vacuum inside. 6104 manual, 10% open. Station 1, go for drop. PCV 30-1, pressure set point at 240 psi. We are go for drop. 10, 9, 8, 7, 6, 5, 4. Cameras on. 2, 1. Release. Exactly. They came down exactly the same. Wow. Look. Watch right there. Look at how they hit right there. Exactly. You're back on the side. Exactly the same. Feathers don't move, nothing. Look at that. That's just brilliant. Isaac. 자, 정말 신나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실제 공기저항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실험이 되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꼭 나사 들어가서 이 문과 친구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나사 들어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자, 어쨌든 자, 지금 이제 어쨌든 그
그 실제 지구상의 중력이 이제 중력 가속도가 그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예, 같다. 라는 그 사실을 갈릴레이가 이제 사고 실험으로 증명을 한 걸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바로 이 관성입니다. 자, 갈릴레이는 관성의 개념을 최초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왜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사실 계속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이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어떻게 똑바로 낙하를 하느냐.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왜 그러지 하잖아요. 여러분들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관성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자, 어쨌든 물체는 한 번 운동을 시작하면 그 운동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이제 그 누구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이제 그 임페투스는 기동력을 갖고 있어서 그 기동력을 계속 쓰면서 가니까 모든 운동이 이제 당연히 끝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갈릴레이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을 했냐?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뭐냐면, 자, 어떤 특정한 높은 위치에서 지금 보시죠. 이것도 살짝 계속 그림 보려고. 자, 이거 미안해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공이, 자, 놓으면 얘는 쭉 이 레일을 타고 가서, 사실 이건 그릇으로부터 얘기하거든요. 이 그릇을 타고 가서 그 같은 높이 있는 위치까지 간다 이거예요. 실제 이제 이쪽에 있는 건 이제 갈릴레이가 그 레일을 따라서 내려가는 공의 실험을 직접 하는 거거든요. 자, 그것처럼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조금 더 레일의 크기를 키우거나 그릇의 크기를 키우면 얘는 좀 더 움직이를 하는데 어쨌든 어디서 멈춘다? 같은 높이에 도달하면 멈춘다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그릇의 크기나 레일의 크기를 더 키운다면 좀 더 멀리 이동을 할 때고, 만약에 우리가 엄청나게 무한한 크기의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무한한 크기의 레일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그 높은 부분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그럴듯하죠. 그래서 물체 외부에서 뭔가 이제 주는 힘이 없다면 얘는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그 운동을 계속해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도 잘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 지구에도 적용을 해서 지구에 있는 이 물체들도 어떻게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지구가 돌고 있는데 얘도 이쪽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으니까 이 관성에서 계속 이쪽 방향으로 가고 아래쪽 방향 그 중력을 봐서 쭉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동하면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어떻게 된다? 같이 떨어지는 거, 일직선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성의 개념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자전거 공전에 대한 설명도 어느 정도는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성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갈릴레이가 주장한 관성의 개념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자,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면, 지구로 적용을 하면,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에 만약에 높은 데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이 지구원을 타고선 쭉 계속해서 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성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관성은 힘이 아예 작용하지 않을 때의 운동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직선 운동을 계속해서 해 나갈 때 우리가 그때를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등속 원 운동을 하잖아요. 방향도 바뀔 뿐더러 계속해서 중력을 받아서 방향이 계속 변하는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런 운동에 지금 현재 그 관성의 개념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네. 아예 외부의 힘을 받지 않아서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물체거나, 그런 상태를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거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실 갈릴레이 설명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관성의 개념을 처음으로 가지고 왔죠. 자, 물론 이 뒤에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뒤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어쨌든 이 관성의 개념을 도입을 했고, 자, 그 뒤에 이제 관성 개념 다음에 어떤 걸 또 이야기를 하냐면, 자, 바로 상대성 운동을 이야기하게 돼요. 네, 상대성 운동. 여기다 놓을게요. 자, 뭐냐면,
자, 상대성 운동 여러분들 되게 자, 여러분들 이제 되게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뭐 이제는 뭐 상대성 이론까지도 이제 인터스텔라로 많이 알잖아요. 자, 그 상대성에 대해서 이제 갈릴레이가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 뭐냐면 이것도 역시 이제 지구에서 왜 우리 이렇게 미친 듯이 도는데 왜 우리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느끼질 못할까?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완벽한 이 상대성 개념을 통해서 완벽하게 설명하는데,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뭐 정지해 있는 배와 움직이고 있는 배의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게 좀 더 나아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얘기를 할게요. 움직이는 물체 Riserratevi con qualche amico nella 제자리에서 뛰면 입니다. 그가 말하죠. 그 후 200년 가까이, 무려 1835년까지 금서였던 이 책은 오늘날 대접이 많이 다릅니다. 초판은 아주 희귀해서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죠. Galileo usa la forma di dialogo per evitare di poter incorrere nella persecuzione della Chiesa Cattolica per le sue idee. 책 표지엔 지동설과 천동설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넣었습니다. 오른쪽은 코페르니쿠스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 모형을 들고 있죠. 가운데는 프톨레마이어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인데 움직일 리가 없다고 천동설을 주장합니다. 그가 말하죠. 땅이 움직이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지붕은 날아다닌다. 사람이 제자리에서 뛰면 그 사이 땅이 움직이니 저만치 날아가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지동설은 틀렸다. 맨 왼쪽도 천동설을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두 사람이 서양의 우주관을 지배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이들에게 뭐라고 반박했을까요? E qui per ultimo sigillo della nullità di tutte le esperienze addotte, mi par tempo e luogo di mostrare il modo di sperimentarle tutte facilissimamente. Riserratevi con qualche amico nella maggiore 갈릴레오는 stanza. 지동설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배를 예로 들었습니다. 선실로 들어가 보면 그곳은 바깥과 완전히 차단된 공간입니다. 물고기가 있습니다. 와인통에서는 와인방울이 떨어집니다.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뛰어봅니다. 당연히 뛴 자리에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배가 출발합니다. 배가 같은 속도로 갈 때 배 안의 모습은 아까와 달라질까요? 물고기는 그대로입니다. 나비도 그대로고 와인 방울도 그대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제자리에서 뛰어도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에 떨어집니다.
배 안에서는 배가 움직이는지 서 있는지 모릅니다. 땅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갈릴레오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대단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자, 요게 이제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 설명이에요.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지해 있는 배안이나 움직이고 있는 배안이나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 바깥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등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배 내부에서는 똑같이 공을 위로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물도 일직선으로 떨어지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도 이 배와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운동은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다. 내가 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끼려면 나와 다른 속도로 움직여야 돼요. 네. 만약에 나도 이쪽으로 움직이고 친구도 이쪽으로 움직인다면 이 둘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운동은 상대적으로 나타난다. 자, 이걸 우리가 상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상대성의 개념을 이 갈릴레이가 이 자전거 공전을 설명하면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 시작이죠. 관성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역학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갈릴레이는 관성, 상대성, 이제 중력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대부분은 사고 실험에서 출발했죠. 이제 떨어지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A, B 물체 합쳐서 떨어뜨린 이 낙하 실험이나, 아니면 이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는 공의 모습이나, 아니면 배랑 땅에서 움직이는 배, 움직이지 않는 배의 내부에서의 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 실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실제 이런 거 맞아 떨어뜨렸고, 물론 하나 틀린 게 있긴 했지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과학관이 과학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기틀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그 기틀을 갈릴레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딱 얘기만 들어봐도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 갈릴레이의 이 이론들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바로 뒤에 있는 이제 데카르트와 뉴턴의 역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두 개 데카르트와 뉴턴의 역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